중국인들에게 영화 황제라고 불린 김염. 중국인들은 그를 찐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어떻게 중국인들에게 영화 황제라고까지 칭송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이미 상해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은 김염을 불러다 제국주의 영화에 출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김염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김염은 기관총으로 나를 겨눈다 해도 그런 영화는 찍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8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영화 배우입니다. 중국에서 영화 황제라 불린 독립운동가 김염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가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홍콩 영화 전성시대였습니다. 영웅본색, 처녀유혼, 굉장히 익숙한 영화 제목이죠. 그런데 이보다 먼저 1930년대 중국 상해에서 영화의 황금시대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하이 영화 황금시대의 조선 영화인들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이는 당시 동양의 파리라고 칭송받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제국주의 열강이 상해로 진출하게 되면서 상해는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받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상하이에 영화 산업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05년 영화가 시작되었으니 영화의 역사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1926년에 나온괴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애국심과 함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영화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 영화를 5편 찍을 때 중국에 가서 영화를 찍으면 한 50편 정도의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좋지 않은 국내보다는 중국 상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조선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들 중 가장 성공을 거두었던 영화는 정기탁 감독의 애국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장면인데요. 누군가가 권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콧수염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영화 애국혼 속의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렇듯 상해는 영화 산업이 크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화 황제라고 불리는 김염이 있었습니다. 김염의 삶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영화 황제라고 불린 김염. 중국인들은 그를 찐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어떻게 중국인들에게 영화 황제라고까지 칭송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화 황제가 되기까지의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27년 영화 배우의 꿈을 안고 상하이로 온 18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마련해준 돈 7원으로 그중에 6원으로 백삭을 구해서 상해로 들어왔죠. 상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수중에는 1원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됐었죠. 영화 매표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세를 내고 식비를 충당하기까지 턱없이 돈이 부족했죠. 그런 그가 태난이라는 연극 제작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남국예술극사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태난을 통해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 배우들에 대한 처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다시 영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단역으로 출연했던 그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그 당시 신예 감독이었던 순이 감독이 그를 주인공으로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기 절정을 달리던 여배우였던 란링이와 함께 야초 하나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야초 하나는 엄청난 인기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김염은 연달아
주인공으로 영화에 등장을 했고 그의 영화들은 모두 흥행에 성공을 거뒀죠. 김염은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1932년 전성이라는 영화 잡지에서 배우들에 대한 인기 투표가 있었습니다. 약 1년간 계속된 투표였는데 놀랍게도 김염이 영화 황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간 지속되었던 투표에서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투표가 있기도 했었는데 김염은 가장 사랑하는 남자 배우 1위,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 1위, 가장 친구가 되고 싶은 남자 배우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했는지 확인이 되죠. 최절정의 인기를 달리고 있던 그는 함께 영화를 찍었던 왕 런웨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발을 선물로 주고 결혼식을 대신했다고 하죠. 그조차도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김염은 중국 최초로 팬클럽을 가진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를 일컬어 동화 속에서 나오는 백마탄 왕자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배우들 역시도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수하고 멋있으며 젊음의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지성과 함께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배우라는 칭송도 뒤따랐습니다. 이제 김염은 청춘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김염을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영화에서 김염이 하는 행동은 모두 유행이 되었고 김염의 옷차림, 김염의 제스처, 김염의 말투 모두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영화 황제로서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그가 돌연 이제 더 이상 연예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그는 연예 영화를 찍지 않으면 어떤 영화를 찍겠다는 걸까요? 이후 그가 찍은 영화들은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여성평등을 나타내고 항일의식이 담겨있는 그런 주제의 영화들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민당은 항일 영화를 만드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과 전면전을 치러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도 이런 항일 영화를 찍는 김염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당에서는 공산주의가 만드는 영화 그리고 김염의 영화 촬영장을 급습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염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영화를 찍었고 드디어 1934년 대로라는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영화 대로는 일본에 맞서서 큰 도로를 닦으면서 투쟁을 이어나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김염은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결국 항일 투쟁 중에 죽음을 맞게 되지만 이 영화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 대로는 김염의 대표작이기도 하지만 중국 영화 사상 5대 걸작 중에 한 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염은 중국에서 영화 황제로 손꼽히는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김염은 1935년 남경으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만나 독립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940년에 김구 선생님에게 한국 광복군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자금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에서 37년 사이 김염은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던 안공근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김염은 영웅현루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1937년 일본과 전면전이 벌어졌고 결국 영웅현루는 영어로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이미 상해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은 김염을 불러다 제국주의 영화에 출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김염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김염은 기관총으로 나를 겨눈다 해도 그런 영화는 찍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염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 그리고 그가 항일 영화를 고집했던 까닭 무엇이었을까요?
김염을 발탁했던 순위 감독의 말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염의 연기 속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정신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김염은 어떻게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중국 상해로 건너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영화배우가 된 김염의 어릴 적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염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염의 본명은 김덕린입니다. 그리고 김염의 아버지는 김필순입니다. 김필순은 제가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열사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함께 소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필순 부자의 집안은 유명한 독립운동가 집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김필순을 비롯하여 첫째 고모 김구례, 첫째 고모부 서병호, 서병호는 신한청년단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고모였던 김순애와 고모부였던 김규식 역시도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활약을 했던 독립운동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막내 고모였던 김필래 지사, 그리고 김염의 사촌이던 김마리아 지사도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 나고 자랐으니 김염에게도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었겠죠. 김염의 아버지 김필수는 세브란스 의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김염의 아버지 김필수는 둘째 줄 가장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김염의 아버지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도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 의사의 통역뿐만 아니라 당시 의학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주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데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세브란스 병원 옆에 김필순과 그의 형이 함께 운영하던 형제상회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놀랍게도 일본에 맞선 항일 결사 조직이던 신민회의 비밀본부였습니다. 1907년에 결성된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그리고 김구 선생까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신민회에 가입돼 있었죠. 그런데 일제는 1911년 신민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총독 암살 사건을 모의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려 700명을 잡아들이고 10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체포망이 점점 좁혀오자 김필수는 망명길에 오르게 되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서간도의 통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곳에는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죠. 하지만 점점 일본의 감시가 좁혀오자 더 멀리 몽골 가까운 흑룡강성의 치치하을까지 건너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곳에서 땅을 사서 많은 이주민들, 조선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했고 그곳에 이상촌을 꾸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동그라미 속에 김필순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의 아래 왼쪽에는 부인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옆에는 노백린 지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보이고 둘째 줄 가장 왼쪽에는 김마리아 지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김필수는 막내 동생이었던 김필래를 데리고 와서 이 지역에 정착한 조선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이끌면서 이곳을 이상촌으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김필수는 북제진료소라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방 심리 안에는 병원이 없던 이곳에 세워진 병원이었죠. 그런데 김필순이 1919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일본인에 의해 독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김필순이 죽고 남겨진 가족들은 가난에 내몰렸습니다. 김필순의 재산은 모두 독립운동에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죠. 김필순의 아내는 시어머니와 7 아이들의 생계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산파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필순의 아들 김염은 셋째 고모가 있던 텐진으로 보내졌습니다. 김염은 텐진에서 남계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김염은 체육 능력이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계 중학교를 찾았던 김산의 증언입니다. 우리들이 등교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운동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김염이 예선마다 1등을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결선에 오르자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녀석이 잘 달리는 건 조금도 이상할 게 없지. 그는 외놈에 죽으니까. 김염을 일컬어 외놈의 앞잡이라고 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김염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에게 주먹을 휘둘렀죠. 이 일로 김염은 정학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내에 민족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조선인들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학을 하겠다는 조선인들 역시도 입학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던 거죠. 그 입학하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김산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산과 김염의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남계중학교에 다니던 김염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을 비롯해서 미술, 음악, 예체능 능력이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로서의 그의 잠재성이 이렇게 또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김염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불꽃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김염이 존경하던 이 루신은 그 당시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부터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던 작가였죠. 루신의 산문시 사화, 그리고 루신의 작품 누람에서 자극을 받은 김염이 아마도 그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불꽃염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염은 1933년 상해에 전형문화협회를 발족하고 발족식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영화인은 자본가의 유흥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자기 예술을 발휘해야 한다. 영화 배우로서 김염의 신념이 잘 드러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중심이던 상해는 일본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제국주의 영화에 출연하라는 일본의 압박을 거부했던 김염은 결국 상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황제라는 칭송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지기만을 모두 내려놓은 채 중국 전역을 약 8년간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인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947년 그는 잃어버린 애정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상대 배우였던 친이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이와의 사이에서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진지, 김첩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얻고 아마 김염은 새로운 행복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1949년 김염은 상해 배우 극단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그는 영화 제작소의 극단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화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50년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북한으로 넘어가 황해도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찾아 거의 30여 년 만에 어머니와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와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하죠. 이후 1957년 그는 마오쩌둥으로부터 국가 1급 배우로 임명되었습니다. 1급 배우라고 하면 그 당시 장관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지위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비공산당원임에도 불구하고 1급 배우로 지정이 된 거죠. 아마도 마오쩌둥이 김염의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염과 친이 부부는 저우언라이의 초대를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총리였던 저우언라이는 김염에게 공주를 훔쳐갔으니 그대는 중국의 부마다. 친이와 결혼한 김염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6년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비공산당원이었던 김염과 김염의 부인 친이는 문화혁명 때 수용소에 수감되어야 됐습니다. 부부가 수감이 되자 하나뿐인 어린 아들은 홀로 남게 되었고 이후 그 아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수용소 기간 중 지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그는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1983년 73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상해 복수원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 김염의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김염은 중국의 진보적 영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커다란 손실이며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김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어딘가에 소속돼야 한다면 그것은 영화뿐이다. 영화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 한편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우는 부자들의 심심풀이 놀이개가 아니다. 자기 예술이 사회에 유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그는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고 항일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겠죠. 김염의 외손녀이자 상하이 올드데이즈라는 책의 저자인 박규원은 김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염은 영화 배우일 뿐만 아니라 항일 전사였으며 반파시스트 전사였다. 김산으로부터 김염에 대해서 전해들은 아리랑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님 웰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김염에게서 육체의 아름다움 너머에 깃들인 정신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김염의 삶은 근현대사 우리 역사만큼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영화 황제라는 칭송을 받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고 항일 영화를 제작하는 진정한 배우로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배우로서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빼앗긴 나라의 자존심이었기 때문 아닐까요?